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에 하루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오전에는 화창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쨍한 뜨거운 태양도 구름에 가려주셔서 오늘도 선선하게 하나님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피할 길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박상민, 저 신정남, 자녀 박조한 박조, 진정어머니 오대인 권사님의 안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포근하고 쾌적하고 평온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사모하여 이 유년 시절을 하나님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지혜로 채워주셔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족함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손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한이 주어져 신정남 배우자 박상민 형제 친정어머니 오대인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은혜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이 다가오고 있으며 조는 내일 생존 수영 3일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수영하는 동안 오가는 길과 또 수영 수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주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 주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친구들과 또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우리 주호를 어여삐 여기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주호가 지금 하나님 계속 소화가 잘 되지 않는지 하나님 장이 좋지 않은지 계속 설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호의 건강과 장의 결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의 손길을 얹어주시사 회복해 하여 주시고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장도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주한이도 하나님 피자빵을 준비해 가야 하는데 탈나지 않게 합당한 것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나 우리 주한이가 눈이 많이 나빠졌는데 눈을 찌그리면서 보거나 눈을 가늘게 뜨면서 글자를 보거나 하게 될 때 눈이 더 나빠지며 눈이 좋아지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이가 눈을 찌그리거나 실눈을 뜨면서 글을 보려고 애쓰기보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맞춰 주신 이 새 안경을 통하여서 밝은 세상과 글자들도 예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한이 주호의 눈도 보호하여 주시고 시력이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 출애굽기 14장 말씀. 이스라엘 민족은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길을 전혀 몰랐어요. 길도 모르면서 가장 앞에서 걸어간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며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줄을 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커다란 구름기둥이 떠 있었답니다. 이 구름기둥이 조금씩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쪽으로 모세는 걸어갔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따랐어요. 그 구름기둥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답니다. 어린이들은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새끼 양들도 빨리 걷지 못하겠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동안에는 이 구름 기둥이 사람들 머리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원래 그곳은 해가 비치며 몹시 더운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구름 기둥이 빛을 비춰주었답니다. 주위가 깜깜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었죠. 밤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걷고 걸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덧 커다란 산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길이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뒤쪽 저만치 멀리에서 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 그리고 마차 소리도 들렸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오고 있나 봐요. 누굴까요? 주한이 누굴까요? 띵동댕. 멋진 마차에 올라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파라오였어요. 말이 끄는 마차가 600대도 넘게 달려오고 있었죠. 툭툭툭툭툭툭툭. 파라오는 마차와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것을 금방 후회했거든요. 이집트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노예가 전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고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파라오가 군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너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죠. 그래도 파라오의 마차가 훨씬 빨랐어요. 금세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을 것 같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곧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고 말았어요. 눈앞에 넓은 바다가 나타난 거죠. 건너갈 다리도 없는 넓은 바다였어요. 옆으로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겁이 난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모세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쳤죠. 모세, 모두가 당신 탓이야.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서 이리로 데리고 왔잖소. 이러다가 우리 모두 파라오에게 붙잡히게 생겼어.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요. 모세가 말했죠. 어리석은 사람들, 겁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요. 잘 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이 날은 어두워져 밤이 되었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길을 안내해주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어요.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는 빛을 비춰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하게 잘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바다 쪽으로 걸어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쭉 내밀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아나? 물이 막 가라앉아. 띵동댕. 바닷물이 가만히 멈추더니 양쪽으로 쫙 갈라져 높은 벽이 되었어요. 물로 된 두 벽 사이에는 넓은 길이 만들어졌죠. 모세는 바닷물이 없어지면서 생긴 길을 걸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세가 건너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죠. 모세의 뒤를 따라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생긴 두 개의 물벽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걸어갔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도록 바다를 건넜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다시 바닷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자 물이 갈라지면서 생겼던 벽이 갑자기 쭉 무너졌어요. 그 사이로 난 길도 없어졌죠. 물은 그전처럼 흘러갔어요. 마차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온 파라오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저 뒤를 쫓아가라. 파라오가 소리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를 건너겠다고 앞으로 달려나갔죠.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출발하자마자 마차 바퀴들이 진흙에 푹푹 빠졌거든요. 말들은 물을 보고 검을 냈어요. 니!
거리며 마구 날뛰었답니다. 그러다가 말들끼리 부딪히기도 했어요. 군인들이 소리쳤죠. 되돌아가라. 앞으로 더는 갈 수가 없다. 군인들은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다시 내민 후였거든요. 물벽 뒤에 가만히 갇혀있던 물이 쏟아지듯 슉 흘러나왔어요. 다시 보통태처럼 흐르기 시작했죠. 집채보다 높은 물이 군인들과 마차 위를 뒤덮어버렸어요. 파라오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결국 파라오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군인들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았답니다. 파도가 파라오의 군인들을 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좋아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서 대답했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춥시다.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춥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답니다. 아멘. 80일간의 세계 일주. 파스파르투가 물었어요. 혹시 하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베털카 씨가 턱 끝에 숫 많은 염소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인? 난 말 잘 듣고 중직하고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고 먹을 것만 주면 아무것도 안 받고 섬기는 하인이 둘이나 있어. 여기 말이요. 그러면서 그는 콘트라베이스의 현처럼 굵은 혈관이 붉어진 튼튼한 두 팔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절 써먹을 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에휴, 함께 떠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베털카 씨가 말했어요. 그 꼴이 뭔가 자네가 일본인이라면 차라리 날더러 원숭이라고 하지. 대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옷이야 형편대로 있는 거죠. 그야 그렇지만 프랑스인이 아닌가. 네, 저는 파리 토박입니다. 그럼 얼굴 찡그리기 정도는 할 줄 알겠군. 프랑스인이라고 했더니 이런 것을 묻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 파스파르투가 대꾸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얼굴 찡그리기를 할 줄 알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됐네. 자네를 하인으로는 못 쓰지만 광대로 쓰도록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광대들을 데려다 쓰니까 이거 외국에서는 프랑스 광대를 써야지. 아, 힘도 세겠군. 배를 채우고 일어나면 특히 더 세죠. 노래를 잘하나? 잘합니다. 한때 거리 연주를 해본 적이 있는 파스파르투가 대답했어요. 그럼 물구나무를 서서 왼쪽 발바닥으로 팽이를 돌리고 오른쪽 발바닥에는 칼을 올려놓고서도 노래를 할 수 있겠나? 젊어서 처음에 했던 고개를 떠올리면서 파스파르투가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이죠. 그럼 됐네. 그 자리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파스파르투는 마침내 일자리를 얻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고개단에서 만능 광대로 채용된 것이죠. 그다지 자랑할 만한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일주일 후면 샌프란시스코행 배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요란한 광고로 예고했듯이 베털카 극단의 공연은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잠시 뒤에 입구에서 일본식 악단이 북과 징을 치며 우렁찬 연주를 시작했죠. 파스파르투에게 연습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음은 모두 알 것이었죠. 그는 탱고의 가호를 받는 고베기들이 공연할 인간 피라미드 묘기에서 튼튼한 두 어깨를 받침대로 빌려 주어야 했어요. 이 비장의 묘기는 공연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죠. 거대한 극장은 3시가 되기 전에 이미 관객들로 메워졌어요. 유럽인과 현지인, 중국인과 일본인, 남녀노소 모두가 좁은 의자 위 그리고 무대와 마주하는 관람석으로 밀려 닥쳤죠. 악사들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꽹과리, 징, 붕, 캐스터네츠, 피리, 탬버린, 큰 북이 총동원된 악대가 자리를 잡고 요란하게 음악을 연주했어요. 공연에는 그야말로 모두 종류의 고개가
모든 종류의 고개가 포함되었어요.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개사임은 인정해야 했죠. 고개사 하나가 나와 부채와 종이 조각을 들고 나비와 꽃에 우한 묘기를 보여주었어요. 다른 고개사는 담뱃대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로 허공에 재빨리 푸르스름한 글씨를 써 보였는데 다름 아닌 그 자리에 모인 관객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이었어요. 촛불을 줄지어 세워놓고 고개사가 지나가면서 입으로 불을 끄고 다시 돌아오면서 켜기를 반복하는 묘기도 있었어요. 괭이를 돌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진 묘기를 자랑하는 고개사도 있었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쉼없이 돌아가는 팽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팽이들은 파이프 관 위를 돌았고 검은 날 위를 돌았고 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쳐 놓은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 위로 돌았고 커다란 크리스탈 꽃병들을 휘감아 지나서는 대나무 사다리를 올라탔고 이어 각기 다른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기묘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고개사들은 팽이로 온갖 묘기를 선보이며 공중에서도 휙휙 돌렸어요. 배드민턴을 치듯 나무 라켓으로 치고받기도 했는데 그동안에도 팽이는 여전히 빙글빙글 돌았어요. 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꺼내는데도 계속 돌았죠. 그리고 마침내 태엽이 풀리면서 팽이들이 모두 꽃잎처럼 벌어지며 불꽃을 펑펑 터뜨렸답니다. 이어진 줄타기꾼, 체조 묘기꾼들의 고개가 얼마나 멋있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죠. 사다리 타기, 장대놀이, 공타기, 통 굴리기 등 기묘하고 정확한 묘기가 펼쳐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연은 역시 아직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고개사들인 코베기들의 연기였어요. 이 코베기들은 덴코의 가호를 받는 특수한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중세 일본 군사의 옷 같은 것을 입고 양어깨에 눈부신 날개를 달았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얼굴 한복판에 달린 긴 코, 그리고 그 코의 쓰임새였어요. 1.5m, 1.8m, 심지어 3m에 이르는 대나무 토막으로 만든 코는 곧은 것, 구부러진 것, 매끈한 것, 울퉁불퉁한 것 등 다양했어요. 그렇게 대나무 코를 얼굴에 단단히 고정한 채 묘기를 펼치는 것이죠. 탱구의 신도 12명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고 피레침처럼 우뚝 솟은 그 코 위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뛰어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믿을 수 없는 묘기를 부렸어요. 하지만 코베기 50명 정도가 저건옷의 마차처럼 생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묘기가 예고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베털카의 고개사들은 어깨 위에 올라서면서 피라미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코를 이용하여 쌓았어요. 그런데 마차의 바닥을 맡은 단원 하나가 그만두었고 튼튼하고 밀접하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 파스파르투가 뽑힌 것이었죠. 오색빛 날개가 달린 중세 옷을 입고 1.8리터나 되는 기다란 대나무 코를 얼굴에 달았을 때 파스파르투는 기분이 무척 우울했어요. 젊은 시절의 암울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코가 그의 밥줄을 이었기에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파스파르투는 무대에 올라가서 마차의 바닥을 맡은 동료들과 함께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모두 코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서 바닥에 늘어 누웠어요. 그 긴 코 위에 두 번째 층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세 번째 층, 또 네 번째 층,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무대의 천장에 걸려있는 현수막까지 닿는 인간 피라미드가 쌓였죠. 그런데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악기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던 순간 갑자기 피라미드가 흔들려버리면서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을 이루는 코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인간 피라미드가 카드로 쌓은 성처럼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파스파르투 때문이었어요. 파스파르투는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 등에 단 날개의 도움 없이도 난간을 넘어서 오른쪽 관람석으로 기어 올라가 어떤 관객의 발치에 엎드러졌어요. 주인님, 주인님. 오, 자넨가? 예, 접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자, 배로 가세. 후구시와 아우다 부인 파스파르투는 서둘러 극장 밖으로 나갔어요. 파스파르투가 그렇게 인간 피라미드에서 빠져나온 이유는 주인인 포구시와 아우다 부인을 관객석에서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화가 잔뜩 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베털카 씨와 맞닥뜨렸어요. 포구 씨가 은행권 한 움큼을 쥐어 주자
베털카 씨의 화가 가라앉았어요. 6시 30분 미국행 배가 떠나기 직전에 포그 씨와 아우다 부인이 배에 올라탔고 그 뒤로 파스파르투가 등에 날개를 단 채 아직 1.8m짜리 긴 코를 떼어내지 못한 얼굴로 허겁지겁 따라왔답니다. 24번째 이야기 태평양을 횡단하다. 상하이를 눈앞에 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쉽게 짐작이 갈 거예요. 요코하마행 기선은 탕카데르호의 조난 신호를 포착했죠. 선장은 작은 범선이 깃발을 내려단 것을 보고 다가왔어요. 잠시 후 필리어스 포그는 약속대로 존 번스비에게 550파운드를 건넸어요. 그런 다음 아우다 부인 픽스와 함께 기선에 올랐어요. 기선은 곧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향해 출발했어요. 11월 14일 아침 예정된 시각에 도착한 필리어스 포그는 볼 일이 있다는 픽스와 헤어져서 카르나티고를 찾아갔고 프랑스인 파스파르투가 전날 요코하마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우다 부인은 무척 기뻐했고 아마 필리어스 포그도 그랬겠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그날 저녁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해야 하기에 즉시 하인을 찾아 나섰어요. 영국 역사 영사관과 프랑스 영사관에 문의하지만 허사였어요. 요코하마 거리를 뒤져도 아무 소득이 없자 포기하려던 찰나 우연히 아니 어쩌면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에 이끌려 베털카의 극장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중세 군사 옷을 입고 기이한 분장을 한 하인의 모습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무대에 누워있던 파스파르투가 객석에 있는 주인을 본 것이죠. 하인은 도저히 코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피라미드의 군형이 무너졌고 그 후에 익히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파스파르투는 아우다 부인한테 픽스라는 사람과 함께 탕카데르호라는 작은 범선을 타고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건너온 이야기를 들었죠. 픽스라는 이름을 듣고도 파스파르투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사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직은 주인에게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실수로 아편굴에 들어갔다가 아편을 취해버렸다고만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포그 씨는 아무 대꾸 없이 냉담한 얼굴로 파스파르투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더니 하인이 배 안에서 옷을 제대로 바꿔 입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코와 날개를 떼어낸 하인에게서 탱구를 추앙하는 신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선은 태평양 우편 해운 소속인 제너럴 그랜트 호였어요. 적재량이 2,5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외륜선으로 설비도 좋고 속도도 빨랐어요. 가판 위에는 배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거대한 흔들 막대가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 끝은 피스톤 축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끝은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 있고 크랭크 축은 외륜의 축과 직접 연결되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제너럴 그랜트 호는 돛대도 3개나 갖추고 있고 도체의 면적이 넓어 증기기관 작동에 힘을 실어 주었어요. 시속 12마일로 달리니 늦어도 21일 동안 달리면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12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뉴욕에 11일, 런던에는 20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운명의 날인 12월 21일에는 몇 시간 여유가 있을 터였죠. 배에는 승객이 상당히 많았어요. 영국인들이 좀 있고 미국인들이 많고 진군 생활을 하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인도인과 중국인들 그리고 휴가를 이용해 세계를 도는 인도군 장교들도 있었어요. 항해 내내 바다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커다란 외륜들과 강한 돛이 받쳐주는 배는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태평양은 이름 그대로 평화로웠어요. 포그 씨 또한 평소대로 침착하고 말이 없었어요. 아우다 부인은 포그 씨에게 단순히 고마워하는 마음 이상의 감정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말이 없지만 참으로 고결한 포그 씨에게 아우다 부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감정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포그 씨는 그런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같았죠. 또한 아우다 부인은 포그 씨의 세계 일주 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나 여행이 성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죠. 그녀는 종종 파스파르투와 얘기를 나누었고 하인은 행간에 흐르는 그녀의 마음을
편지를 읽어냈어요. 파스파르트는 이제 주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주인의 정직함, 너그러움,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칭송이 마르지 않았죠. 그러고는 걱정하는 아우나 부인에게 여행이 잘 끝날 것이라고 안심시켰어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고 중국과 일본처럼 신기한 나라들을 다 지나 이제는 문명화된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열차를 타고 가고 뉴욕에서 런던까지 대서양을 건너기만 하면 끝이었죠. 이 불가능한 세계 일주는 약속된 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요코하마를 떠난 지 9일째 필리어스 포그는 정확하게 지구의 절반을 돌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11월 23일 제너럴 그랜트 호가 경도 180도 좌우선을 넘은 것이죠. 이 좌우선을 따라 남반구로 내려가면 런던의 대척점이 있어요. 이곳까지 오는데 포그 씨는 80일 가운데 52일을 썼고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경도상으로는 포그 씨가 지구 절반을 돈 셈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여정의 3분의 2 이상을 마쳤다는 것이죠. 런던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bombay로, 캘커타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요코하마로 너무나 많이 돌아오지 않았는가요? 런던이 위치한 북위 50도 선을 따라 평행으로 이동했다면 19,300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포그 씨는 운송수단의 변덕스러운 진로를 따라가야 했기에 41,840km나 이동을 했고 11월 23일 현재 그 중에서 28,160km를 지나온 것이죠. 이제부터 남은 길은 직선 코스였고 더 좋은 것은 바로 픽스가 여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11월 23일에 파스파르투가 큰 기쁨을 누리는 일이 생겼어요.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파스파르투는 여행 내내 가보로 내려오는 그 문제의 시계를 고집스럽게 런던 표준시에 맞춰 둔 채로 자기 시계가 틀린 게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 잘못된 거라고 우겼죠. 그런데 그 시계가 앞당기지도 늦추지도 않았는데 배 안의 정밀 시계와 맞아 떨어진 것이죠. 파스파르투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는 짐작이 갈 것이죠. 그는 픽스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할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파스파르투가 혼자 되뇌었죠. 그 나쁜 놈이 좌우선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니. 그래, 그런 놈들이란. 그런 놈들 말을 들었다간 시계만 엉망이 될 뻔했어. 언젠가 되든지 결국엔 태양이 내 시계에 맞춰줄 줄 알고 있었지. 한 가지 파스파르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 시계의 문자판이 이탈리아 시계들처럼 24시간으로 나뉘어 있었더라면 그가 이렇게 의기양양할 기회는 없으리라는 것이죠. 배의 시계가 아침 9시를 가리킬 때 그의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킬 때니 말이죠. 그것이 바로 런던과 경도 180도 지점의 시간차였어요. 만일 지금 픽스 형사가 옆에 있어서 전적으로 물리적인 이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해도 파스파르투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는커녕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기야 혹시라도 이 순간에 픽스 형사가 나타난다면 그에게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파스파르투는 시계 문제가 아닌 다른 일에 대해 얘기했을 테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전혀 달랐을 것이죠. 그러면 픽스 형사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을까? 픽스는 제너럴 그랜트호에 타고 있었어요. 사실 요코하마에 내린 픽스는 잠시 뒤에 포그 씨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영국 영사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bombay부터 따라온 발부된 지 40일이 지난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이 영장은 홍콩에서 요코하마까지 파스파르투가 타고 온 바로 그 카르나티코에 실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형사가 얼마나 실망했을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필리어스 포그는 이미 영국령을 벗어났어요. 이제 그를 체포하려면 범죄자 인도 절차를 밟아야 했죠. 픽스는 화를 누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이 체포영장이 여기선 더 이상 소용없지. 하지만 영국에선 유효해. 지금 상태로 보면 그자는 경찰을 따돌렸다고 믿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거야. 좋아, 그때까지 따라가야겠어. 훔친 돈을 다 써버리지 않기만 바래야지. 운송비, 보석금, 벌금, 코끼리값, 그리고 온갖 비용까지 그자는 이미 5,000파운드 이상을 길바닥에 뿌렸는데 할 수 없지. 영국 은행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픽스는 즉시 제너럴 그랜트호에 올랐어요.
포그씨와 아우다 부인이 도착했을 때 픽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중세군인 복장을 한 파스파르투까지 나타나자 그는 깜짝 놀랐죠. 파스파르투와 마주치면 해명을 해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계획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픽스는 바로 선실로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절대로 적의 눈에 띄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바로 그날 앞간판에서 파스파르투와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파스파르투는 다짜고짜 픽스의 멱살을 틀어주었어요. 옆에 있던 미국인들이 즉시 파스파르투가 이긴다는 쪽에 돈을 걸었고 파스파르투는 불쌍한 형사에게 보기 좋게 한 방을 날리며 프랑스 권투가 영국 권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죠. 돈을 건 미국인들이 신이나 좋아했어요. 픽스를 때려눕히고 나니 파스파르투는 한결 차분하고 편안해졌죠. 형편없는 몰골로 일어선 픽스가 상대를 쳐다보고 차갑게 말했어요. 다 끝났나? 일단은요. 그럼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난 당신 주인이리요. 파스파르투는 픽스의 냉정함에 위축되듯 형사를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은 기선의 앞쪽에 가서 앉았죠. 픽스가 말했어요. 당신은 날 제대로 한 대 쳤소. 그래,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까지 난 보그시 적이었지만 이제는 한편이 될 거요. 파스파르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요? 이제 우리 주인님이 정직한 분이라는 걸 믿나요? 픽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아니요. 난 여전히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소. 쉿,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동안 포그씨는 영국령에 있었고 난 체포영장이 올 때까지 그를 붙잡아두려고 했었소. 그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소. bombay에서는 승려를 설득해 소송을 걸게 했고 홍콩에서는 당신을 취하게 해서 주인과 떼어놓고 요코하마행 배를 못하게 했소. 파스파르투는 주먹을 불끈 쥔 채로 픽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픽스가 말을 이었죠. 하지만 포그씨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소. 나도 따라갈 생각이요. 지금까지 그 앞길에 장애물을 만들려고 혼신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역시 그만큼 최선을 다해 장애물들을 치워줄 생각이요. 알겠소? 이제 내 일이 달라졌다는 말이요.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당신과 나는 같은 걸 원하고 있소. 영국에 도착해봐야 당신이 그토록 범죄자를 섬긴 건지 선량한 사람을 섬긴 건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픽스 형사의 말을 듣던 파스파르투는 상대가 진심임을 느꼈어요. 픽스가 물었어요. 우린 이제 친구인 거죠? 파스파르투가 대답했어요. 친구? 그건 아니죠. 그냥 한편으로 해요. 그것도 당신이 확인될 때까지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배신할 기미를 보이면 그땐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니.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좋소. 그 후 다시 11일이 지난 12월 3일 제너럴 그랜트호는 골든 게이트만을 지나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섰어요. 포그씨는 계획된 일정에서 단 하루도 앞서거나 뒤서지 않았어요.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어라.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누구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언제나 칼자루를 진 채로 여차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상대방이 우습게 보지 않고 너를 존중할 거야. 칼끝을 잡고 칼자루를 진 상대방을 마주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긴장감과 괴로움을 불러일으키지. 그런 입장에 선다는 것은 비록 일이 성사되더라도 가슴에는 큰 상처를 남기는 법이야. 그러니 언제나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거라. 그리고 칼자루가 상대방에게 넘어갈 것 같으면 칼자루를 너의 손으로 다시 찾아와야 해. 칼자루를 다시 찾을 수 없다면 칼을 버리거라. 아빠는 말한다.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어라.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 가게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인생은 짧단다.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면 어른이 되어 있고 잠시 또 눈을 감았다 뜨면 노인이 되어버리는 게 삶의 시간이란다. 하지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시간을 더디 가게 하는 마법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기다림이란다. 소풍 전날 조바심에 눈뜨고 지새우는 긴 밤은 세상 어떤 시간보다도 길게 느껴지지 않니?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우연히 인터넷 장터에서 발견하여 기쁜 마음에 주문한 뒤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더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지. 1시간 후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면 너는 하루와도 같은 1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가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시간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채워준단다. 그러니 기다릴 것을 많이 만들거라. 기다리는 소식들을 만들고 기다리는 물건들을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거라. 그래서 기다리는 미래를 만들거라. 그렇게 짧은 삶을 길게 살거라. 아빠는 말한다.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가게 한단다. 백제의 흥망과 부흥운동.
전하, 저희는 고구려에게 9년 전에 패한 적이 있사옵니다. 지금 이렇게 남쪽의 사비성으로 천도하시면 웅진으로 천도했을 때처럼 고구려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웅진성을 계속 지켜야 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복수할까? 그건 더 안 됩니다, 전하. 전하가 무슨 수로 고구려를 이기십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고구려라고 해서 마냥 발전만 하지는 않을 터 반드시 나라가 어지러울 때가 올 것이다. 그래, 그때도 백제가 요 모양 요 꼴이면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지금의 천도를 도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오로지 백제의 발전을 위한 천도, 즉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울먹울먹 그렇게 기쁜 뜻이. 성왕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비성으로 천도한 뒤부터 백제는 중국의 양나라와 친교를 맺고 교역을 통해 수많은 문물을 받아들이는 한편 외국의 불교 문화를 전파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또한 고구려에서는 백제 성왕이 기다리던 때가 올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고구려 23대 임금 안원왕 부인. 아무래도 나는 죽을 때가 된 듯하오. 여보 안 돼요. 그런 말씀 마셔요, 전하. 그런데요, 전하. 말씀하시오, 셋째 부인. 전하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이 될 사람은 제 아들이 맞지요? 뭐 하는 짓이니? 이 여우 같은 여자가. 전하, 다음 왕은 제 아들이 되는 거 맞지요? 호호호호. 둘째 부인. 이 여자가 왜 이래? 전하는 나를 더 총애하셨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오늘은 사생결단 내자. 여기서 사생결단은 살고 죽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첫째 부인은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요. 아이고, 그러게요. 서로의 자식을 왕위로 올리려는 둘째 왕비와 셋째 왕비의 싸움에 신하들까지 가세해 두 파로 나뉘어 혈전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둘째 왕비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구려 24대 양언왕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백제의 성왕은 후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고구려. 지금 당장 신라에 사신을 보내라. 고구려가 내분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니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쳐들어가자는 성왕의 제의입니다. 신라 24대 임금은 진흥왕이었어요. 성왕은 시기를 볼 줄 아는 뛰어난 왕이로군. 백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지금 곧 이사부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라. 예, 전하. 하지만 고구려보다 더 위험한 건 백제의 성왕이다. 그자는 너무 총명해. 백제의 성왕 28년, 즉 550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구려의 침공이 시작되었어요. 우와! 툭툭툭툭툭툭 칭칭. 백제의 장수는 달기였고 신라의 장수는 이사부였어요. 고구려 24대 임금 양원왕. 뭐라? 백제와 신라가 동시에 쳐들어와? 이런 고약한 놈들 당장 가서 무찔러버려라. 저기 전하, 무찌르는 건 좋은데 누가 가서 무찌르지요? 누구긴 누구야? 뛰어난 장군들이 가서 무찌르는 거지. 그 장군들이 우리끼리 싸울 때 다들 죽었거든요. 뭐? 허걱. 고구려는 지금 바보가 됐다. 이럴 때 마음껏 진격하라. 와! 툭툭툭툭툭툭툭. 신라 장군 이사부는 거칠부 장군을 내세워 고구려를 짓밟았어요. 이때 고구려는 10여 개나 되는 성을 신라에게 빼앗겼죠. 신라 만세! 또한 백제 장수 달기도 고구려 땅을 거침없이 몰아치더니 끝내는 잃었던 한수 유역의 그러니까 한강 유역의 땅을 되찾고 말았어요. 드디어 성왕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만세 눈물주룩. 전하 기뻐하소서. 우리 백제군이 드디어 잃어버린 땅에 백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르르르르릉. 신라의 배신. 성왕 31년 즉 553년 7월. 구르르릉. 날씨가 왜 이래? 어제까지는 맑더니만 이제 곧 가을인가? 어라? 저거 뭐지? 와! 으아! 고구려군이 쳐들어온다. 비상! 아니 잠깐, 고구려군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것 봐. 신라의 깃발이잖아. 정말이네. 신라는 우리 동맹군이니 비상종을 울리지 말고 장군님께 연락하자. 그러자 휴, 난 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장군님, 신라군이 왔습니다. 신라군이 어쩐 일이지?
연합해서 고구려를 끝장내자고 할 때는 거절하더니 아무래도 마음이 바뀌었나 보군. 고구려의 보복이 걱정되나? 하하하. 어서 성문을 열어 신라군을 맞이하라. 어서 오십시오 신라 병사들. 4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크흐흐. 의심하지 않고 성문을 여는군. 후후후. 바보들. 와, 자 진격하라. 백제놈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신라의 진흥왕은 433년 이래 12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왔던 나제 동맹을 깨뜨리고 백제를 공격했어요. 그 이유는 신라가 가진 한강 상류 지역에 10개의 성보다 백제가 가진 한강 하류의 6개의 성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더 좋았기 때문이었죠. 여기까지. 위풍당당 고사성어 자신만만 진주 속 일확천금 한일자 움킬확자 일천천자 쇠금자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을 일확천금이라고 해요. 최고의 진주를 얻고도 불행해진 가족. 의사 선생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키노와 그의 부인 주애너는 굳게 닫힌 의사의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키노의 품에는 그의 어린 아들 코요티토가 식은땀을 흘리며 안겨 있었어요. 선생님, 제 어린 아들이 정갈에 물렸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백인 의사는 가난한 인디언인 키노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키노는 아픈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키노의 직업은 진주를 캐는 어부였어요. 대부분 볼품없는 회색빛을 띤 납작한 싸구려 진주밖에 캘 수 없었죠. 그래도 키노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진주를 따기 위해 바다로 나갔어요. 그 사이 주애너는 코요티토를 보살피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죠. 제발 남편이 커다란 진주를 찾아서 우리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키노는 인디언 종족 대대로 내려오는 진주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며 바닷속을 헤집었어요. 그런데 그때 키노의 눈에 입을 꽉 닫고 있는 커다란 조개 하나가 눈에 띄었죠. 혹시 그 안에 진주가 있다면 엄청난 크기일 게 분명했죠. 키노는 쿵쾅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조개를 가슴에 안고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키노는 커다란 조개를 카누 한편에 내려놓았어요. 일단 다른 조개들부터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열어볼 생각이었던 거죠. 키노는 주머니 칼을 빼서 작은 조개들을 모두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작은 진주 한 알이 없었죠. 이제 드디어 커다란 조개의 차례가 되었어요. 키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머니 칼로 조개의 입을 열었어요. 그 조개 안에는 마치 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큼지막한 진주가 있었어요. 은백색 광채를 빛내며 갈매기 알만큼이나 커다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진주였죠. 키노는 그 진주를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제 우리 가족을 행복해질 거야. 키노가 세계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그게 키노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진주를 빼앗아 일확천금을 할 욕심을 빠져 있던 거죠. 고 키노의 가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키노는 진주를 노리는 무리에게서 도망치던 와중에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마저 잃고 말았어요.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캔 진주가 아들을 죽게 한 것이죠. 키노는 분노에 찬 진주를 다시 바다로 집어던졌어요. 진주를 삼켜버린 바다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잔잔하기만 했죠. 고전 속 지혜 배우기. 가난한 인디언 어부 키노는 세계 최고의 진주를 캐고 행복해져요. 하지만 진주를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불행해졌죠. 이런 키노의 모습을 보니 갑작스러운 일확천금은 행운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같아 보였네요. 고전 기필기. 과연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해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인사로 하기도 하잖아요.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복권에 당첨되어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10여 년 전 영국에서는 16세 소녀가 복권에 당첨되어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녀는 평범한 엄마가 되어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니 무분별한 쇼핑과 파티를 하며 모두 다 써버렸다는군요. 게다가 낭비를 하며 빚까지 져서 지금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복권 당첨금은 나에게 행복이 아닌 고독과 상처만을 줬어요. 한 신문 인터뷰에서 그 여인이 한 말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테치베르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봐요. 그럼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지 못해요.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 정말 아름다운 집이겠구나 하고 소리쳐요. 이 이야기는 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름다운 집과 비싼 집, 둘 중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속담이 100개라도 깨어야 보배. 수박 거달기. 사물의 겉만 따지고 아는 잘 모른다. 세기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먼 옛날 숲속마을에 엄마돼지와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돼지가 다 자란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집을 떠나 스스로 살도록 하렴. 알겠어요 엄마. 꿀꿀. 삼형제는 엄마와 헤어져서 산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다 큰 돼지 넷이 함께 살기엔 집이 너무 좁았죠. 이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를 떠나게 되었어요.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니 집부터 짓자. 두고 봐. 내가 제일 멋진 집을 지을 테니까. 삼형제는 서로 흩어져서 집을 지을 재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귀찮았어요. 그래서 들판에 가서 갈대를 꺾어왔죠. 아유, 벽이 좀 흔들려도 갈대집이 운치 있고 좋아. 첫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갈대집으로 완성했답니다. 첫째를 보자 둘째의 마음이 급해졌죠. 형처럼 나도 빨리 집을 지어야 하는데. 둘째는 숲속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나무집을 뚝딱뚝딱 지었답니다. 나무 틈새로 찬바람은 들어와도 이 정도면 튼튼하지. 두 형이 이렇게 집을 완성했을 때 셋째는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쌓고 있었어요. 수박 거달기로 집을 지으면 안 돼. 겉과 안이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마침내 셋째가 벽돌집을 다 지었어요. 셋째는 엄마 돼지를 집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바로 삼형제가 두려워하던 늑대였지요. 후후, 오늘 저녁은 아기 돼지 통구이로구나. 아우! 늑대가 첫째의 갈대집으로 갔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자 갈대집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결국 첫째는 늑대에게 잡아먹혔어요. 둘째는 나무집으로 되어 있는 대에 그곳을 늑대가 갔죠. 이번에는 입김을 2번 불자 후후 집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둘째도 늑대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탐욕스러운 늑대는 셋째 벽돌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튼튼하게 집은 지은 셋째만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혀로 수박의 겉만 핥는다면 수박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볼 수 없겠죠. 집을 짓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모습도 그렇답니다. 갈대나 나무로 대충 집을 지어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집을 지은 셋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꿀단지 거달기와 바꿔 쓸 수 있고요. 비슷한 사자성어로 주마간산이 있어요. 달릴 주자에 말맞자, 볼간자, 매산자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 라는 뜻으로 주마간산도 있답니다.